대지진은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자존심입니다. 영국 최고의 건축 엔지니어로서 그는 항상 서양의 건축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은 싸구려라고 공개적으로 무시했죠. 이제 그는 폐허 속에서 한국 구호팀이 지은 임시주택의 의지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도움. 그들이 안전한 구조물을 짓는 것에 대해 뭘 알 수 있겠어? 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구호팀의 젊은 한국인 남성이 그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놀라운 인연의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저는 런던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에이드리언 클라크고요.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매일매일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런던 곳곳의 공사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저는 반쯤 지어진 건물을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죠. 제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지나갈 때마다 작업자들이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자재 상자를 가리키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산 부품인가요? 현장 관리자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가격이 더 저렴해서요. 저는 고개를 젓고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고 있었죠. 내일까지 교체해주세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영국과 유럽 제품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제품은 싸구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생각을 숨기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고 오래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저는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마이클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 다음 주에 할아버지랑 나는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별장에 갈 건데 같이 가지 않을래?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튀르키예는 런던에서 멀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많았거든요. 할아버지께 의미가 큰 일이 될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89세이신 피터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여행하지 않으시니까 가능할 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알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며칠 동안 같이 갈게요. 다음 주 우리는 튀르키예 남동부 안탈야 근처에 도착했어요. 작은 별장은 돌로 지어져 있었고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유로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죠. 저는 전문적인 관심으로 벽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실 벽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느껴져서 놀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런던보다 시원했고 창문을 통해 집에서보다 훨씬 밝은 별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죠. 새벽 4시 17분까지는요. 첫 번째 진동은 마치 트럭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침대가 살짝 흔들리고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어요. 강력하고 격렬하게 마치 거대한 손이 건물을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빠르게 뛰며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액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지고 있었고 천장에는 마치 느린 번개처럼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괜찮아.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작은 진동일 뿐이야. 하지만 흔들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방이 옆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책장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가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절박하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였죠. 밖으로. 당장.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바닥이 발 아래서 흔들리는 동안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안경과 휴대폰을 잡아챈 다음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벽을 붙잡아야 설 수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 방은 복도 끝에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방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벽의 움직임으로 인해 틀에서 비틀어져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작은 틈새로 바닥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깨로 문을 밀며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의 건물이 마치 아픈 것처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식이 있었지만 관절염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뜨고 계셨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말하며 할아버지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할아버지의 몸이 제 품에서 연약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이 먼지 구름과 소음과 함께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간신히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뛰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발 아래서 떨리고 있었어요. 창백한 달빛 아래 저는 무너진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축에 관한 제 모든 지식이 갑자기 쓸모없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교육이나 경험 중 어떤 것도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혼란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둘을 안으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며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지진은 나중에 7.8 규모로 측정되었는데 건물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 통제감과 확신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천장이 높고 바닥이 차가운 큰 학교 체육관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얇은 매트 위에 앉아 담요를 나눠 쓰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먼지와 땀,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우리만의 작은 구석자리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얼굴은 통증 때문에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관절염은 추운 날씨에 항상 더 심해지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편안히 쉴 곳조차 없었던 거예요. 여기요. 제가 할아버지께 제 재킷을 추가 담요로 드리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땅이 흔들릴 때마다 대피소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몇몇은 문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생각해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구호 요원들이 물병과 빵을 나눠주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건물들은 오래가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지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드리안,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저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드는 법을 배우느라 몇 년을 보냈거든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유럽 전역의 건물들을 비판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기준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폐허 속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공무원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지진으로 이 지역 건물의 80%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수천 명이 죽거나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도움이 오고 있었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한국 구호팀이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 공무원이 확성기를 통해 발표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기 없이 웃었어요. 한국의 도움. 그들이 안전한 구조물을 짓는 것에 대해 뭘 알 수 있겠어. 아버지가 저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를 낼 대상이 필요했고 무작위적인 우연이 아닌 뭔가를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대피소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마을 외곽의 텐트 캠프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각 가족마다 자신들만의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우리 텐트는 침대 3개와 작은 테이블을 놓을 정도로만 충분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마치 종이로 만든 것처럼 텐트 벽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밤에는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있곤 했죠. 낮에는 캠프 주변을 서성거리며 보이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텐트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어.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식량 배급 시스템도 완전히 비효율적이야. 불평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조용히 제안하셨어요. 도움을 주는 건 어때?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이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문제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것, 제가 전문가인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텐트 캠프에 머문 지 한 달 만에 약속된 한국 원조팀이 마침내 도착했어요. 그들의 트럭이 이른 아침에 캠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빨간 십자가와 한국어 글자가 적힌 하얀색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물품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팀장은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명확한 손짓과 간단한 지시로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비꼬는 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의 한 남자가 곧장 제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클라크? 피터 클라크님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다가 무언가를 알아차리신 듯 눈이 커지셨어요. 혹시 박중희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한국인 남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전쟁 때 그의 목숨을 구해준 영국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변하는 것을 놀라움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진이 통역사를 통해 모인 모든 생존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한국이 그 우정에 보답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새 집을 지을 것이며 참전용사 가족부터 시작할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제가 평생 무시해온 나라에서 온 이 낯선 사람을 껴안으며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저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엔지니어죠, 맞나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어요. 재건위원회에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저는 자동적으로 거절하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한다고. 그 생각은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더 꼿꼿이 앉아 한국팀과 열심히 전쟁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지진 이후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바뀌었어요.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죠. 마취 때문에 처음 생긴 균열 같은 거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이 제 마지못한 조언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아마도 제가 세상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2주 뒤 우리는 텐트 캠프에서 임시 컨테이너 집으로 이사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 집은 2개의 작은 방이 있는 단순한 금속 상자였지만 진짜 벽과 튼튼한 지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히터가 있었죠. 따뜻한 공기가 작은 공간을 채우자 할아버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러는 동안 한국팀은 이미 영구주택을 위한 땅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멀리서 그들이 땅을 측정하고 계획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토양을 테스트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더 가까이 걸어가기로 했어요. 습관적으로 여전히 클립보드를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더 이상 그 위에 적을 것은 없었죠. 공사 현장은 밝은 노란색 헬멧을 쓴 작업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몇몇은 한국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된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수진이 현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작업으로 먼지가 묻은 파란 조끼를 입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보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접이식 테이블 위에 큰 청사진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집들의 상세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초에는 유연한 조인트가 있어요. 그녀가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해도 건물이 부서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저는 전문가적인 관심으로 계획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 설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런던에서 작업했던 많은 건물들보다 더 진보된 설계였죠. 허용 오차는 얼마인가요? 저는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1mm 미만이에요. 그녀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도는 가장 높은 유럽 표준과 일치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께 그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곧, 저는 매일 아침 그곳에 있었고, 기초가 부어지고 첫 번째 벽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질문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수진이 제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천천히, 저는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한국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건축 작업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컨테이너 마을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전통 한국 춤과 음악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군중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드럼과 이상한 현악기들이 어떻게든 이국적이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댄서들은 종이 부채처럼 보이는 것을 돌리며 밝은 의상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연 후 학생들은 관객들에게 간단한 춤 동작을 배워보자고 초대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 아이들은 신나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한 젊은 한국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부채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그가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제 첫 번째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춤을 추는 것, 한국 전통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를 지켜보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할아버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한번 해보죠. 저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학생이 앞서 가르쳐준 한국어 문구를 시도하고 있었죠. 제가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아한 한국 댄서들에 비해 제 움직임이 뻣뻣하고 불확실해 보여서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인내심을 갖고 제가 기본 스텝을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겨울 후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 공식적으로 보이는 봉투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한국을 도운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영웅들의 후손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힌 채 봉투를 받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들었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한다고요? 그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 엔지니어들이 무너진 집보다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이 땅에 서서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해 볼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주가 지나면서 저는 많은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한국 공학에 대한 내 편견이 사실이 아닌 무지에 기반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매일 내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집들이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형태를 갖추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특별한 기능들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의 관절염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할아버지 방을 위한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 같은 것이요. 작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저는 그 설계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건 전통적인 한국 난방 방식이에요. 수진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바닥 아래로 이동해서 방 전체에 균일하게 올라가요. 관절통에 아주 좋아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새로운 온돌 바닥에 앉아 아픈 손을 뻗으며 안도의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벌써 효과가 있네. 할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편안함을 보면서 저는 마침내 완전히 저항을 포기했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 제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혀에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또한 옳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공학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승리감이 아닌 이해심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 벽 하나하나, 새로운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집들뿐만 아니라 제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7월이 맑고 푸른 하늘과 함께 찾아왔고 우리의 새 집도 완성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흰색으로 칠해진 튼튼한 벽을 가진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빨간 지붕과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었죠. 외관은 단순하지만 아름답게 보이고 있었어요. 안쪽에는 1층에 널찍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고 할아버지의 침실도 있었습니다. 2층에는 2개의 침실과 작은 서재가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의 전쟁 훈장과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위한 특별한 진열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대한 개관식 날이었어요. 튀르키예와 한국 국기가 마을 광장에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원조팀 전체를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군중의 앞쪽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몇 분 안에 저는 연설을 해야 했거든요. 이것이 저의 시련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며 한국팀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수진이 국가 간 우정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으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를 지켜보는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년 전, 저는 서양 공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제품과 건물들을 무시하고 있었죠. 군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설계한 어떤 건물보다 더 잘 지어진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집들은 기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관절염 환자를 위한 온돌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담아 지어졌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고 죄송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으며 진정한 우정은 모든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박수 소리가 크고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그 후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꽉 안아주셨을 때였죠. 내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2달 후, 저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의 구름을 내려다보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힘들었어요. 서울은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기술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이 제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전쟁기념관에서 저는 한국을 위해 싸운 다른 튀르키예 군인들과 함께 나열된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곳에 서서 저는 마침내 국가는 고정관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로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로 돌아온 후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과 지진에 대한 회고록을 완성하는 것을 도왔어요. 그 책은 튀르키예어와 한국어로 모두 출판되었습니다. 책 출판 행사에서 저는 새로 배운 기초 한국어로 짧은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 저는 각 음절을 조심스럽게 발음하며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돌아와 저는 따뜻한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수진의 가족이 선물한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 컵에 담긴 튀르키예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지진은 제 평범한 세계와 오래된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파괴를 통해 더 강한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더 나은 기초를 가진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위한 더 나은 기초도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저는 한국대학에서 내진 건축을 공부하는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언젠가 저는 여러 문화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모아 사람들이 안전하면서도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물을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밀하게 지어진 우리 창문을 통해 비춰 바닥에 황금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고 얼마나 더 나아갈지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